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45세의 여성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참 많은 일을 겪게 마련입니다. 저 역시 이제 막 중년에 접어들었지만 그간 숱하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학창시절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여자 혼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은 제 시어머니였죠. 결혼을 한 뒤에 저는 시댁에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제가 위중한 병에 걸리게 되자 시어머니는 미련 없이 병든 저를 쓰레기처럼 내다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악독한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치를 떨곤 합니다. 집에서 키우던 동물도 병이 들면 치료를 해주는 법인데 하물며 자기 집에 들어와 뼈 빠지게 일을 해온 며느리가 병에 들어 쓸모가 없어지니 내다버린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인간 이하의 짓을 서슴없이 저지를 정도로 파렴치하고 악독한 인간이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저는 시댁에서 키우는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지금은 이혼하고 시댁 식구들과 모든 인연을 끊어버렸기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슴에 묻고 있던 처참한 경험을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참했던 그때를 떠올리니 벌써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꾹 참고 글을 올리도록 할게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내던 제가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막 들어갔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간 부모님의 차가 맞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던 거죠.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저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삼촌이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저를 맡아주겠다고 하셨어요. 주영아, 이제부터 내가 돌봐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학교 계속 다녀라. 아이고, 불쌍한 거야. 삼촌은 저를 대신해서 상주를 자처하면서 부모님의 장례식의 모든 절차를 맡아서 처리해 주셨고 장례 후에는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저의 후견인이 되어주셨어요. 저도 그저 눈물만 나고 모든 게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던 상황에 삼촌은 제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삼촌 집에서 생활하면서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촌의 집에서 사는 게 마냥 편할 수만은 없었어요. 외숙모가 은근히 제게 매사에 눈치를 주었기 때문이었죠. 외숙모는 제게 용돈을 주거나 학교에서 필요한 참고서를 사기 위해 돈을 받을 때면 항상 아휴,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한 형편에 군식구까지 건사해야 하니 힘들어 죽겠네 라고 하면서 꼭 제게 눈치를 주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괜히 외숙모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숙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책도 사지 않았고 용돈도 아끼면서 군것질을 하고 싶은 것도 참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러운 눈칫밥을 먹으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할 때 삼촌이 왜 선뜻 저를 데려와서 돌봐주는지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듣게 된 외숙모와 삼촌의 대화를 듣고 그 내막을 알게 되었던 거죠. 여보, 이제 주영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만약에 대학에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대학 소리 나오기 전에 내보내야지. 이제는 법적으로도 성인이니까 우리가 돌봐줄 책임도 없어. 이제부터는 지 살 길은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데 혹시라도 주영이 년이 사망보험금 받은 거 알고 달라고 때를 쓰면 어떡하지? 그건 당연히 그년이 모르도록 해야지. 우리가 왜 지금까지 그년을 키워줬는데 전부 2억이 넘는 보험금 때문이었잖아. 이젠 우리도 할 만큼 했으니까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하여튼 주영이한테는 참 안되고 딱한 일이지만 우린 횡재한 거야. 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맥이 탁 풀렸습니다. 제가 은인처럼 여기며 믿고 의지했던 삼촌이 제 후견인 자격으로 제 앞으로 나온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받아서 챙기고 제게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속였던 겁니다.
제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그 보험금은 당연히 제게 줘야 했어요. 하지만 삼촌은 저를 자기 집에서 빈손으로 쫓아낼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에 삼촌이 저를 부르더니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이제 너도 성인이니까 독립해서 밥벌이 해라 라고 하면서 딸랑 5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겨우 월세방 보증금에 불과한 돈이었어요. 삼촌은 2억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모든 거 알고 있는 저는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앞으로 제 앞날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으니까요. 삼촌 저를 보살펴주고 돌봐주신 건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이제 저도 성인이 되었으니 제 앞으로 나온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은 주세요. 그러면 이 집에서 나가서 독립할게요. 삼촌은 제 말을 듣고 약간은 놀라고 당황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곧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아는구나. 그런데 주영아, 너 아직 어려.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위험해. 그래서 내가 잘 가지고 있다가 네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조금씩 나눠서 줄게. 그러니까 나를 믿고 돈을 맡겨. 삼촌이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겠지만 저도 이제 돈 관리는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전부 주세요. 주영아, 그냥 나를 믿고 돈을 맡겨. 왜 이리 고집을 부려? 삼촌은 갑자기 짜증을 냈어요. 왜 삼촌이 제게 짜증을 내는지 몰라서 당황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제가 가져야 할 돈이라는 걸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외숙모가 삼촌을 거들고 나섰어요. 야, 물에 빠진 년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네. 그간 먹여주고 입혀준 은혜는 싹 잊고 돈을 달라고? 배응망덕도 분수가 있지. 세상에 이런 적반하장이 어딨어. 돈은 못 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외숙모는 한술 더 떠서 돈은 절대 못 주니까 썩 꺼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화가 나서 외숙모에게 대들었어요. 그랬다가 저는 뺨을 맞고 욕까지 들어야 했어요. 결국 저는 500만 원만 받아서 삼촌의 집에서 나와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상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후견인 취소 소송 같은 걸 해서 삼촌과 맞서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기에 저는 아직 어렸고 세상을 너무 몰랐습니다. 맨손으로 험한 세상에 버려진 저는 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어요. 대학 같은 건 꿈도 꿀 수가 없었고 당장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고단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알바라는 알바는 거의 다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3년을 정신없이 일하면서 살다가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식당이 있는 건물의 5층 사무실을 얻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가지 생활용품들을 주문받아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주력으로 하는 건 아마존 같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거래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2-3번은 저희 식당에 와서 점심을 먹고 가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얼굴을 익히게 되었고 그러다 제가 먼저 인사를 하게 되었고 1년 정도 지나자 서스럼 없이 사적인 대화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남편은 아직 20대로 그야말로 청년사역가였어요. 같은 20대인데도 아무 희망도 미래도 없이 식당에서 알바나 하고 있는 저의 처지와 정해둔 목표와 꿈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남편의 처지가 너무 비교되었어요. 남편은 몇 년 뒤에는 꼭 아마존이나 중국의 대형 포털 사이트인 알리바바를 뛰어넘는 온라인 유통망을 우리나라에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어요.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도 없었고 뭘 할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았어요. 그저 목숨이 붙어있으니 살아갈 뿐이었죠. 주영씨 괜찮아. 우리 아직 젊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내가 뭘 하면 좋을지 뭘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 사는 게 즐거워질 거야. 남편은 의기소침해져 있는 제게 용기를 주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남편에게 점점 호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식당 일이 끝나면 남편의 사무실에 들러서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업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저를 이성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정식으로 고백을 하진 않았지만 여자의 촉은 남자의 눈빛이나 행동만 봐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러다 연말이 되어서 남편의 쇼핑몰 일이 아주 많아졌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며칠 앞둔 날, 저와 남편은 쏟아지는 주문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밤이 새도록 정신없이 일을 했어요. 며칠 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쁜 날을 보내고 크리스마스가 되자 아주 한가한 시간이 찾아왔어요. 남편과 저는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남편은 제게 작은 케이스를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우리 결혼하자. 연애는 이제 할 만큼 했잖아. 이제부터 연인이 아니라 부부로 같이 사는 거야. 크리스마스 밤, 저는 남편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고 저는 감격해서 그를 제 남편으로 받아들였어요. 저희들이 결혼을 약속하게 되자 그제서야 남편은 시댁이 경기도 외곽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며칠 뒤에 저는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남편과 같이 시댁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농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규모가 컸어요. 키우는 돼지만 해도 500마리가 넘는다고 했고 일을 하는 잡부들이 3명이나 있었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서서 시어머니를 부르자 일을 하러 나갈 준비를 마친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그래, 아침 일찍 시간 맞춰 나왔네. 얼른 일할 준비하고 나오너라. 아니, 오자마자 일부터 하라는 거야? 오늘 며느리 될 사람하고 인사드리러 온다고 했잖아. 지금 한가하게 인사나 하고 있을 시간 없다.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어서 옷부터 갈아입어. 시어머니는 제게도 갈아입을 옷을 던져주었어요. 남편은 투덜거리면서도 옷을 갈아입었고 저도 얼른 준비를 마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농장으로 갔습니다.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게 할 일을 지시했어요. 우선 돈사부터 청소해라. 깨끗하게 해야 된다. 돼지들이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못된 거야. 세상에서 돼지처럼 깨끗한 동물도 없어. 저는 시어머니가 하는 대로 돈사 청소를 시작했어요. 우선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마스크를 2겹이나 했는데도 코 속으로 파고드는 냄새는 정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바로 앞에서 허리도 펴지 않고 일을 하셨기에 저도 이를 악물고 청소를 했습니다. 돈사에서 나온 분뇨들을 한 곳에 모으고 새로 바닥을 깔아주고 나니 점심때가 되었어요.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나서도 일은 이어졌습니다. 돼지들에게 사료와 물을 주고 주변 정리를 하고 잠시 쉬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서 다른 일을 시키셨어요. 모든 시골의 생활이 그렇겠지만 농장은 일을 해도 끝이 없었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저는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되었고 하루 일이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샤워를 하는데 씻어도 제 몸에서 풍겨오는 돼지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저녁을 먹으면서 비로소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엄마, 며느리감을 처음 본 소감은 어때? 마음에 들어? 남편이 묻자 시어머니는 밥을 먹으면서 저를 힐끗 보더니 내가 오늘 보니까 일은 잘하더구나. 그럼 됐어. 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걸 알게 되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니라 농장에서 일할 일꾼을 원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려야 했어요.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시아버지는 몇 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트럭에 돼지 사료를 싣고 농장으로 오다가 음주운전 차와 충돌하고 길 옆 도랑으로 트럭이 전복되면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자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남편도 저와 비슷하게 아버지를 잃은 아픈 기억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저와 남편은 뭔가 서로 통하는 게 있는 연인이란 생각까지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시어머니가 농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성격이 남자처럼 활달하고 거침없는 분이라서 농장의 일꾼들도 여자라고 시어머니를 무시하지는 못한다고 했죠. 농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온몸이 쑤시고 몸살이 나서 이틀 동안 아주 고생을 했어요. 삼촌 집에서 나온 뒤로 지금까지 거의 매일 일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날처럼 힘들고 고달팠던 날은 생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농장 일은 남자에게도 힘든 것이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주말이 되면 농장으로 내려와서 일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농장에 일꾼들이 있지만 어디 자기 일처럼 하겠니? 그저 대충 하고 돈만 받으려고 덤비지. 그러니 내가 믿을 사람이라고는 가족뿐이야. 엄마 말도 맞지만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엔 쉬어야지. 쉬는 날도 없이 농장에서 일을 하라고 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나는 쉬는 날이 있는 줄 알아? 돼지들이 일요일에는 밥을 안 먹고 똥을 안 싸니? 잔말 말고 이제부터 주말마다 내려와서 일을 거들어. 시어머니는 남편이 투정을 부려도 듣지 않고 말을 잘라버렸어요. 시어머니는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고집이 대단한 여자였어요. 그러니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주말마다 농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제 몸이 농장 일에 적응을 했어요. 처음에는 죽을 정도로 현기증이 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힘들었는데 고약하던 냄새도 적응이 되니 견딜만해졌고 일이 손에 익으니 수월해졌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는 쉬운 일을 시키거나 집에서 쉬게 하고 제게는 유독 힘든 일만 골라서 시키셨어요. 제가 힘들게 돈사 청소를 하고 사료를 주는 동안 남편은 방 안에 누워서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며 과일이나 먹으며 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은 쉬게 두고 제게는 일을 시키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무리 쉬고 있으라고 해도 밖에 나와서 저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얼마나 힘이 든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눈에는 내가 힘들게 일하는 게 안 보여? 밖에 나와서 거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하면 안 돼? 나도 그러고 싶지만 엄마가 쉬고 있으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 당신도 적당히 엄마 비위만 맞춰줘. 어떻게 일을 적당히 해? 그랬다간 당장 불호령이 떨어질 텐데. 아이, 엄마가 쉬고 있으라고 했단 말이야. 당신은 어머니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야? 마누라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지금 영화나 보면서 낄낄거릴 기분이 드냐고.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팔을 잡아서 억지로 일으켰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어요. 아니, 넌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당장 창고에 쌓여있는 사료포대 정리해라. 어머니, 혼자서 일하는 게 힘들어서 그이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니 뭐야? 힘들게 일하고 온 애한테 주말에도 일을 시키겠다는 거니? 넌 집에서 팽팽 놀았지만 네 남편은 일을 했잖아. 그러니 넌 여기서라도 일을 해야지.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서방을 부려먹으려고 들어. 당장 나가. 어머니, 저도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해요. 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게다가 저는 집안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농장일까지 하라고 하시면 저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아니, 이것이 어디다 대고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넌 시애미가 만만해 보이냐? 당장 입 닥치고 나가서 일해. 그렇게는 못해요. 제가 이 집 머슴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일만 하려고 시집에 온 걸로 보이세요? 지금까진 참았는데 이제 더는 이렇게 못 살아요. 못 살면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좋아, 네 마음대로 해. 나도 시애미를 개떡같이 여기면서 말대답이나 하는 년은 필요 없으니까. 시어머니는 화를 내면서 나가버리셨어요. 전 억울함에 울컥 치밀어서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어요. 남편은 사무실에서 일만 하지만 저는 남편의 쇼핑몰 일을 거들어줘야 했고 저녁에는 집안일을 전부 혼자서 해야 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농장일까지 시키면서 부려먹는데 정작 남편은 가만히 앉아서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게 분하고 억울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몰아세우는데도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어? 설마 당신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인 거야? 아니야, 나까지 나서서 당신 편 들면 엄마가 더 화를 낼 것 같아서 일부러 가만히 있었던 거야. 난 당신 마음 이해하니까 그냥 참아. 엄마 성격과 고집은 당신도 이제 알잖아. 좋아, 그럼 다음 주부터는 어머님이 뭐라고 해도 당신도 나랑 같이 일을 해. 그러자 남편은 말을 바꿨어요. 저를 이해한다고 하더니 정작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서면 엄마한테 정면으로 대드는 꼴이 되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당신이 혼자 내려가서 일하고 와. 대신에 내가 집안일을 다 해놓을게.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해? 어이가 없게도 남편은 이제부터 저 혼자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오라고 했어요. 말은 집안일은 자기가 하겠다고 했지만 믿을 수 없는 말이었죠. 이제는 아예 자기는 빠질 테니까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미는 남편이 미워서 저는 남편에게 베개를 집어 던졌어요. 그러자 남편은 화를 내면서 제 뺨을 갈겼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한 부부싸움에서 저는 남편에게 따기를 맞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집에서 나가서 친정으로 가고 싶었지만 야속하게도 제게는 돌아갈 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 서러워도 견디는 수밖에 없었죠. 다음 주말이 되자 남편은 정말로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저 혼자 농장에 가야 했어요. 농장으로 가는 내내 저의 처량한 신세가 한심하고 서글퍼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함없이 저를 혹독하게 부려먹었어요. 농장의 일꾼들도 하기 꺼려하는 힘든 일만 골라서 제게 시켰던 겁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이틀이라 저는 기운을 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남편이 새로 시작한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예전에 제게 말했듯이 새로운 쇼핑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자금은 많이 들었고 성과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지금이라도 그만두라고 말렸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남자가 한번 시작했으면 뭐든지 끝을 봐야지. 내 사전에 중도 포기란 없어 라고 하며 누가 봐도 기울어가는 사업을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더구나 시어머니에게서 자금을 끌어와서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가 쏟아부을 자금이 다 떨어졌는데도 결과는 나오지 않자 결국 남편은 사업을 정리하고 말았어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쫄딱 망하고 말았던 거죠. 남편의 사업이 망했다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저희에게 했어요. 너희들 이제부터 아예 농장으로 내려와서 살아라. 시어머니는 빈털터리가 된 남편과 제게 농장으로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제게는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재기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전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나마 일주일에 이틀이라 참고 견딜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 일요일도 없이 매일같이 중노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전 몸소리가 쳐졌어요. 여보, 당신이 어머님한테 한 번 더 사업할 기회를 달라고 해봐. 나도 그러고 싶지만 엄마한테서 돈도 끌어다 쓴 마당에 무슨 염치로 그런 말을 해.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우선 당분간 힘들어도 참고 견디자. 적당한 기회에 내가 엄마한테 말을 해서 서울로 올라오도록 할게. 남편은 당분간만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준 다음에 시어머니에게서 돈을 받아내서 서울로 올라와서 재기를 하자고 했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 까짓거 이렇게 된 마당에 몇 달만 버티자.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견디다 보면 끝이 있겠지. 전 굳은 결심을 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심정으로 농장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시어머니의 보호 아래서 제 눈치를 보면서 꾀를 피우거나 집에서 쉬기만 했고 저 혼자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릴 여력도 없었어요. 전 누가 뭐라고 하든 그저 일만 죽어라 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제 몸에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몸살 기운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었고 열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피곤했어요. 처음에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로만 생각했죠. 제가 몸이 아프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혀를 찼어요. 나는 평생을 이 일을 해도 멀쩡한데 젊은 년이 꾀병을 살살 피울 생각이나 해. 엄살 떨지 말고 당장 나가서 일해. 시어머니는 아픈 제 사정을 조금도 봐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열이 계속 나고 몸 상태가 심하게 안 좋아지자 저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받아서 먹었어요. 하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의사는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했고 검사 결과 급선 림프 구성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백혈병이라고 하자 시어머니와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백혈병이라면 그 뭐냐, 암 아니냐? 세상에, 네가 죽을 병에 걸렸단 소리냐?
시어머니는 놀라서 제게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하면서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고, 당장 네가 입원하면 농장 일은 누가 하니? 아이고, 큰일이네. 며느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생사가 달린 치료가 시급하다고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그저 농장 일만 걱정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시어머니가 농장에서 부려먹을 일꾼으로만 저를 생각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시어머니는 인정이라고는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원을 한 뒤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게 숨기고 있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저를 면회하러 온 시어머니와 남편이 휴게실에서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담당 의사 만나봤다. 생각보다 치료비도 많이 들고 입원을 몇 달이나 해야 한다고 하네. 치료를 한다고 해도 완전히 낫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 이참에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일도 못하는 쓸모가 없는 년인데 내다 버리는 게 상책이야. 뭐하러 비싼 돈 들여서 치료를 받게 해주니? 그냥 갈라서고 다른 여자 찾아서 새 출발하자. 내가 아주 참한 여자로 알아볼 테니까. 그래, 전현이 백혈병이라고 했을 때부터 나도 그럴 생각이었어.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일 잘할 것 같은 년으로 골랐는데 젠장 이게 뭐야.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병에 걸려버리다니. 참 재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일이 꼬이네. 정말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었어요. 저는 죽느냐 사느냐를 운명을 걸고 병과 싸우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란 작자는 일은 못하고 돈만 들어가게 생겼다면서 저를 버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남편은 아예 처음부터 돼지 농장의 일꾼으로 쓰려고 저와 결혼을 했던 겁니다. 저를 사랑한다느니 좋아한다고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날 저는 어쩌다 제 신세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억울하고 분해서 혼자 병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보름간의 입원 치료를 끝내고 저는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담당 의사는 우선 약은 썼으니까 경과를 관찰해보고 다음 단계 치료를 시작할 겁니다. 그동안 무리하지 말고 잘 먹고 편하게 쉬셔야 해요. 저는 편하게 쉬라는 의사의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농장에 돌아가면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아픈 제게 일부터 시킬 게 뻔한 노릇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일은 시키지 않고 앉으라고 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네가 병이 깊으니 일은 못할 거고 그동안 네가 고생한 건 내가 챙겨줄 테니까 우리 그만 정리하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른 척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이혼하고 나가라는 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막상 시어머니의 입에서 이혼하라는 말을 들으니 한없이 비참해졌어요. 어머니,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더구나 저 지금 몸이 아픈 환자예요. 지금까지 죽도록 일했는데 쓸모가 없어지니 나가라고 하시는 건 저보고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건 네 사정이고 그동안 일한 대가는 준다고 하지 않니? 그러니까 여러 소리 할 거 없고 짐 챙겨서 네 갈 길을 가. 시어머니는 돈이 든 봉투를 제게 내밀었어요. 전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남편은 모르는 척하면서 딴전만 피우고 있었어요. 저는 오기가 생겼어요. 좋아, 내가 나가도 그냥은 못 나간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간 쌓였던 억울함을 시어머니에게 모두 풀었어요.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집 구석에서 꺼져줄게. 병든 며느리 쫓아내고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이런 벼락맞아 돼지 인간들아. 악에 바친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도 눈빛이 달라져서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년이 정말 미쳤나? 어디서 악담을 퍼부으면서 행패를 부려? 당장 나가 이 미친년아. 그래, 당신이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간다. 저는 짐을 챙겨서 시댁의 대문에 침을 뱉어버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했고 결혼생활 3년 만에 다시 혼자가 되고 말았어요. 돌이켜 생각하니 애를 가지지 않은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면서 저는 임신을 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무슨 애를 벌써 가지겠다는 거야? 지금 애를 가지면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나중에 가지도록 해라. 니들은 아직 젊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지금은 일하는 것만 생각하고. 알겠니? 그때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게 다행이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애를 가졌다면 젖먹이를 데리고 살아갈 생각을 하니 정말 끔찍했어요. 하지만 혼자라고 해서 사는 게 만만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혼하고 병든 몸으로 혼자가 되니 그땐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고 너무 막막해서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병을 치료할 돈도 없는데 그냥 생을 끝내려고 모진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 거처를 찾다가 임시로 들어간 여관방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고민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사서 먹었어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관 주인 할머니가 죽어가는 저를 발견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살려놓았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유심히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내가 여관에 처음 왔을 때부터 수상했지 뭐야. 젊은 여자가 혼자서 며칠씩 묵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 할머니는 병원에서 태어난 제가 여관에서 머물도록 해주었고 제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저를 정성껏 돌봐주셨어요. 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제 사정을 들은 할머니는 제게 당장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큰 병에 걸렸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당장 병원부터 가자. 할머니는 싫다는 저를 끌고 병원으로 가셨고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 병원의 의사는 몇 달만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다시 치료를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독한 약을 먹고 링거를 맞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저는 할머니의 격려를 받으면서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5개월이 흘러갔고 저는 병세가 많이 좋아지게 되었어요. 병이 나은 다음에 저는 주인 할머니의 여관 일을 도우면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딸처럼 생각했고 저도 엄마처럼 의지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모녀지간처럼 편한 사이가 되자 할머니는 자신의 속사정을 제게 털어놓았어요. 할머니도 저 못지않게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가난한 농사꾼의 딸로 태어나서 가난과 배고픔에 허덕이며 살던 할머니는 친척이 소개해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남편은 트럭을 몰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면 결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어서 남편은 농사꾼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결혼을 한 뒤에는 할머니는 서울로 올라와서 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할머니를 버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낯선 서울에서 혼자가 된 할머니는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가정부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가정부로 일하던 집의 주인은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집에서 몇 년간 식모살이를 했는데 본처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사업가는 할머니에게 눈독을 들였다고 해요. 그때 할머니가 20대 중반으로 아주 젊을 때였으니까요. 처음에 사업가는 다 큰 자식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관계를 가지자고 할머니에게 말을 했고 할머니는 주인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해요.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다가 사업가가 암판정과 함께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업가는 할머니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길길이 날뛰었지만 사업가는 지금까지 정을 통해 왔는데 자신이 죽으면 할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을 염려해서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혼인신고를 했던 것이었죠. 사업가에게는 아들만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할머니보다 3살이나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 뒤에 사업가가 세상을 떠났고 그가 남긴 유산을 두고 할머니와 아들들 간에 소송이 벌어졌다고 해요. 아들들은 날마다 할머니를 찾아와서 어디 거지 같은 년이 감히 자기들 재산에 손을 대려고 하느냐면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남편이 남긴 유산이 마지막 희망이었기에 끝까지 소송을 해서 자신의 몫으로 여관 건물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결혼을 2번이나 했지만 자식도 없이 혼자 팔순의 노후를 보내는 할머니를 보자 저는 너무나 측은한 생각이 들었어요. 전 할머니를 친엄마처럼 대했고 저희들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난날의 아픈 상처는 잊고 웃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저희들을 찾아왔어요. 할머니의 여관이 있는 동네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된 겁니다. 여관 건물은 할머니의 소유여서 건설회사로부터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할머니, 그동안 고생만 하면서 사셨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정말 잘 됐어요. 저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축하해 주었어요. 할머니도 얼굴에 주름살이 모두 펴지도록 환하게 웃으셨죠. 재개발이 마무리되자 할머니는 보상금의 대출과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털어서 새로 지어진 깨끗한 건물을 사셨어요. 5층 건물을 분양을 했는데 재개발이 끝난 곳이라 상가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금방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가만히 앉아서 임대료만 받아도 할머니의 노후는 걱정이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든 고생이 끝나고 이제 편안히 노후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날이 찾아오자 할머니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할머니는 그 건물을 제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어요. 할머니는 임종을 앞두고 제 손을 꼭 잡고 주영아, 너도 나처럼 박복해서 서방한테 버림받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떠나면 너도 네 한 몸 건사할 돈은 있어야지. 내가 가진 건물 너한테 줄 테니까 세상살이 힘들어도 꿋꿋하게 견디면서 살거라.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가 있어서 나는 참 행복했고 좋았다. 잘 살아야 한다. 저는 눈물을 쏟으면서 할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팔자 없는 건물주가 되었지만 마음은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공허해졌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당부한 대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던 건물주라는 호칭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저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부터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제게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사장님, 모자지간으로 보이는 남녀 둘이 수시로 화장지를 들고 와서 사달라고 하니 정말 미치겠어요. 좋게 타일러도 듣지를 않고 계속 와요. 영업에 방해되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상가에는 잡상인들의 출입이 있기 마련인데 유독 두 모자는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화장지를 사줄 때까지 때를 쓰면서 장사를 방해한다고 했어요. 게다가 이틀이 멀다 하고 찾아오니 성가셔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상가에서 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마지막으로 좋게 타일러 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이 나타났어요. 행색이 거지꼴이나 다름없이 꼬질꼬질했어요. 오랫동안 씻지도 않았는지 머리는 떡이 져서 뭉쳐있는 것이 노숙자의 몰골이었죠. 그들은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상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로 달려가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것 봐요. 왜 내 건물에 함부로 들어와요? 그러자 그들은 뜨끔해서 돌아서서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저 불쌍하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은 건물주인 제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들은 바로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었어요. 살이 빠지고 때가 꼬질꼬질해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분명했어요. 그들도 저를 알아보고 놀라는 눈치였어요. 큰 돼지 농장을 운영하던 시어머니가 왜 이런 거지꼴이 되어서 화장지를 팔며 구걸을 하고 다니는지 전 너무나 뜻밖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쫓아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그들을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사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어요. 아휴, 내가 너한테 저지른 죗값을 치르는 모양이다. 다 내 잘못이지.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남편의 전처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털어놓았어요. 저와 이혼한 뒤에 남편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일꾼으로 쓸 여자를 골랐는데 사람을 잘못 보았던 거죠. 그녀는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눈에 들도록 일을 잘 하다가 시어머니가 안심하자 그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농장은 자기한테 맡기고 제주도로 가서 한 며칠 푹 쉬다 오라고 했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좋아서 제주도로 여행을 갔고 그녀는 농장의 잡부들과 짜고 돼지들을 모두 팔아치우고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돼지뿐만 아니라 농장과 집까지 팔아치우고 엄청난 돈을 챙겨서 도망을 가버렸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사라진 뒤였다고 합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사정이 딱했어요.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노숙자처럼 갈 곳도 없이 떠도는 그들을 보니 예전에 제 처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는 건물 청소를 하게 했고 전 남편에게는 건물 관리와 경비를 맡겼어요. 그들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완전히 용서한 게 아니었어요. 전 시어머니에게 하루 종일 혹독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제게 했듯이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청소를 계속하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애원하듯이 얘야, 내가 나이가 드니까 너무 힘이 붙이는구나.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되겠니?
아니 아줌마, 이런 식으로 일하면 곤란해요. 힘들다고요? 전 죽을 병에 걸려서도 돼지똥을 치웠잖아요. 내가 보니 당장 죽을 정도는 아닌데 웬 엄살이에요. 계속 이래요. 저는 수시로 화장실을 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지저분하면 당장 시어머니를 불러서 깨끗하게 청소를 다시 하게 만들었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걸레질을 했어요. 그건 전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남편은 앉아있다가도 저만 보면 자동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그들에게 월급을 주었어요. 그러자 다음 날부터 그들은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달 동안 제게 시달리고 나자 차라리 노숙을 하는 게 나을 거란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어찌되었든 그들과 저의 인연은 거기까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는 40세 여성입니다. 결혼은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결혼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는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저 역시 남편과 결혼을 한 뒤에 혼자일 때와는 차원이 다른 행복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어요. 모두 남편이 철저하게 저를 속였고 저는 남편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서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속인 건 남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어쩌면 남편보다는 그녀가 저를 속이고 이용했다는 사실이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자연스레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곳에서 속아서 결혼한 다음에 피해를 본 여성들의 이야기를 종종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한 사기 결혼은 다른 분들의 경험과는 차원이 다르게 충격적이고 역대 최고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결혼으로 인생이 처참하게 망가졌던 저의 아픈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내과 의사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돈을 잘 버시는 부모님 덕분에 돈 걱정이란 게 뭔지도 모르고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외가와 친가 모두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편이라 초등학교 시절에는 학교에 아버지의 운전기사가 데려다 주곤 했어요. 그러다 중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아버지는 다른 친구들의 이목을 생각해서 제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게 훨씬 편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자가용에서 내리는 저를 본 친구들은 모두가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고 선생님들도 저를 부잣집 자식이라고 생각하셔서 다른 아이들보다 특별하게 대해주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남들과 다른 특권층만의 권리 같아서 괜히 우쭐해지기도 했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철이 들자 다른 애들과는 다르다는 게 어색하고 싫어졌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제게는 특별한 친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집이 아주 가난해서 너무 못 사는 민경이라는 친구였죠. 민경이는 학교에 내야 하는 돈을 늘 제때 내지 못해서 자주 교무실로 불려가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어요. 민경이는 항상 표정이 어두웠고 머리는 감지 않아서 떡이져 있었어요. 같은 반 아이들은 누구나 민경이가 옆에 오면 자리를 피했고 아무도 친구로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모이기만 하면 민경이에 대해서 수근거렸습니다. 민경이 제 말이야. 어떻게 여자애가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감고 왜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민경이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비누를 살 돈이 없는 게 아닐까? 에이 설마 그 정도로 돈이 없겠어. 아니야, 얼마 전에는 내가 봤는데 다른 애가 바닥에 떨어뜨린 빵을 주워서 먹더라. 어머 정말? 민경이란 애 완전히 거지네. 민경이는 학교에서는 늘 혼자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민경이를 피했지만 저는 왠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를 해주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밥도 같이 먹어주었고 말도 걸어주었죠. 그러자 민경이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어요. 수정아, 너 왜 나한테 친한 척 하는 거야? 다른 애들은 근처에 오지도 않는데. 친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는 거야. 민경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사실 지금까지 나한테 친구하자고 한 애는 너밖에 없었어. 나한테서 냄새나지 않아?
전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머리에서 냄새가 좀 나. 앞으로는 자주 감았으면 좋겠네. 그러자 다음날부터 민경이는 매일 머리를 감고 전보다 깔끔해진 모습으로 학교에 나왔어요. 지금까지 민경이는 친구가 없어서 깨끗하게 보일 필요가 없어서 지저분하게 다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을 나눌 친구가 생겼으니 깔끔하게 보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저는 민경이와 친구로 지내면서 제가 가진 학용품도 나눠줬고 차비가 없다고 하면 제가 대신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굣길에 버스를 타러 갈 때면 민경아 배고프지 않아? 라고 물어보았어요. 민경이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아니라고 머리를 흔들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군것질을 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민경이의 형편을 뻔히 알기에 분식집으로 민경이를 데리고 가서 떡볶이나 만두 같은 것들을 시켜서 나눠 먹었어요. 저는 분식집에서 먹는 라면이 별미여서 자주 먹었는데 민경이는 라면을 먹지 않았어요. 민경이는 라면이라면 신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집에 쌀이 떨어졌을 때는 보름이 넘게 라면만 먹기도 했어. 오늘도 집에 가면 라면 먹어야 하는데 수정이 네 덕분에 맛있는 거 먹네. 고마워. 저는 민경이의 처지가 딱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민경이는 한 번씩 저희 집에 놀러와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자고 가기도 했어요. 민경이 집은 단칸방이라서 공부방이 따로 없는 처지였죠. 저희 집에 온 민경이는 놀라서 입이 벌어졌어요. 제법 넓은 정원이 있는 아담한 2층 단독주택인 저희 집과 침대와 큰 창문이 있는 공부방을 보고는 저를 부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죠. 그러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그런데 공부방에 왜 침대가 없어? 너 바닥에서 자는 거야? 라고 물었고 저는 웃으면서 아니 침대는 침실에 있어. 어머 넌 공부방 말고 침실도 따로 있니? 내가 자는 방은 2층에 있어. 그렇구나. 너 정말 좋겠다. 또 민경이는 저희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아줌마를 보자 자기 엄마가 생각이 난다고 했어요. 정원이 있는 멋진 2층 단독주택 집에 상주하는 가사도우미 아줌마 그리고 자상한 부모님까지 민경이의 처지는 모든 것이 저와는 정반대였죠. 민경이는 침대에 저와 나란히 누워서 자기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제게 해주었습니다. 민경이 아버지는 막노동을 한다고 했어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흔히 한바집이라고 불리는 현장의 식당에서 일하던 민경이 엄마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가난한 농사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농가 밭에서 일만 하다가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가난이 싫어서 서울로 올라와서 일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해도 하루를 겨우 사는 게 고작이었죠. 그러다가 민경이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공사를 한 업체는 치료비만 주고 민경이 아버지를 현장에서 내보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집에 누워만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민경이 엄마가 파출부나 식당 일을 하면서 겨우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경이 가족은 몸부림은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가난이라는 늪에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 민경이는 제가 공주 같다는 말을 했어요. 수정이 넌 모든 걸 다 가진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 같아. 그런데 나는 하인이나 시종만도 못한 것 같아. 난 네가 정말 부러워. 민경이의 말에 저희 집의 부자인 것이 괜히 미안해졌어요. 고3이 되자 친구들은 저마다 진로를 결정해야 했어요. 저는 약대를 나와서 약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경이에게 어느 대학을 갈 건지 물어보았지만 민경이는 힘없이 웃으면서 우리 집 형편에 대학은 무리야. 학교 졸업하면 바로 직장 구해서 일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저는 괜히 물어봤다는 후회가 들었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을 해야 하는 민경이가 딱했지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계획대로 무난하게 약학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졸업 후에 처음 열린 동창회에 다른 친구들은 모두 왔는데 민경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경이의 소식을 아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는 동안 민경이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일절 나오지 않았고 저와 연락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동창회에서 친구 중 하나가 내가 우연히 민경이 소식을 얼핏 들었는데 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산다고 하는 것 같더라 라는 말을 했어요. 그것이 제가 들은 마지막 소식이었어요. 약학대학을 졸업한 저는 약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아버지는 약국을 제게 열어주셨어요. 얼마 전에 아버지는 건물을 하나 사셨는데 그 건물 1층에 제가 약국을 하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그 뒤로 2년 정도 저는 약국을 운영하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사람이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민경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동창회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냐고 묻자 민경이는 다음번 동창회에 와서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경이는 8년 만에 저희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를 포함한 친구들은 민경이를 보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민경이가 너무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민경이는 더 이상 고등학교 시절에 꾀죄죄하고 냄새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딸이 아니었어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귀티가 나고 아주 세련된 여성이 되어서 저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 민경아, 이게 웬일이니? 너 너무 달라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놀란 제가 묻자 민경이는 여유있게 웃으면서 학교 졸업하고 처음에는 고생 꽤나 했는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지 살 길이 열리더라. 민경이가 졸업하고 딱 1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민경이 아버지는 허리가 아직 성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집에만 누워있지 못하고 일을 하러 나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짐을 지고 있던 계단을 올라가던 민경이 아버지는 허리에 격한 통증을 느끼고 지고 있던 짐을 놓치면서 중심을 잃고 다시 공사장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5층 높이에서 추락해서 불행하게도 민경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세옹지마처럼 아버지의 죽음으로 민경이 엄마는 큰 돈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민경이 엄마는 남편의 앞으로 생명보험에 들어놓았고 사망보험금이 나왔던 거죠. 민경이 엄마는 그 돈에 대출을 받아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열어서 살아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있던 민경이 사촌 오빠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민경이와 엄마는 여러 날을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한국에 있어도 별 볼 일 없으니 차라리 미국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그동안은 사촌 오빠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가난한 민경이를 걱정만 했지 도움을 전혀 주진 못했는데 사촌 오빠가 하던 유통사업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는 미국산 농산물을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허가권을 얻으려고 부지런히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 허가권만 있으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민경이 엄마는 그의 말을 믿고 보험금을 그가 하고 있던 농산물 유통사업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수출 허가권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민경이 사촌 오빠의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이 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었다고 해요. 몇 년 동안 민경이도 사촌 오빠를 도와서 같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오빠와 같이 귀국했답니다. 친구들은 민경이를 보면서 정말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다더니 이게 웬일이야, 정말 너무 잘됐다, 대박난 거 축하해. 저마다 민경이의 대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그날 동창회가 끝나자 민경이는 제게 따로 와인을 한잔하자고 했어요. 학교 다닐 때 내가 너한테 신세를 너무 많이 졌잖아. 오늘은 내가 쏠게. 민경이는 저를 고급 와인바로 데리고 갔어요. 민경이는 제게 한국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자 결혼을 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아직 미혼이고 사귀는 남자도 없다고 했어요. 사실 그동안 여러 남자들을 만나봤지만 결과는 별로 신통치가 않았거든요. 제가 소개받은 남자들은 저희 집안이 가진 재산에 관심을 가지는 속물근성으로 가득한 남자들 뿐이어서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들은 약사인 제게 어울릴 만한 남자들을 소개해 주었는데 모두 직업은 안정적이고 집에 돈도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한결같이 결혼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서로 가진 조건만 맞춰보려고 들었고 남녀의 애정이나 사랑 같은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맞선을 봐도 서로가 가진 조건만 맞춰보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민경이는 제가 아직 미혼이라는 걸 알게 되자 자기 사촌 오빠를 만나보라고 은근히 권했어요. 수정아, 우리 오빠 한번 만나봐. 오빠도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사업만 하느라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보지 못했어. 그런데 이건 내 오빠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좋은 남자야. 저는 이미 사업을 하는 남자들 몇 명 만나본 적이 있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민경이가 워낙에 자기 오빠 자랑을 늘어놓아서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민경이의 사촌 오빠는 정말 멋진 남자였어요. 세련된 미국식 매너와 잘생긴 외모, 그리고 유창한 말솜씨는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민경이 사촌 오빠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저희들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몇 달 뒤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했어요. 부모님도 남편을 보더니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남편은 제가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라서 한국 문화는 아직 낯설어서 간혹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남편이 아주 마음에 드셨는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도와주겠다는 말을 먼저 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사업으로 성공하다니 정말 대단하구만. 한국에서도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게. 내가 힘이 되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엄마가 남편하고 상견례 날짜를 잡으려고 하자 남편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부모님이 모두 사업 때문에 바쁘셔서 결혼식에나 겨우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한데 상견례는 생략하고 결혼식을 먼저 올리면 안 될까요? 엄마는 상황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면서 상견례는 생략하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후에 필요한 자리에서 간단하게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식 날에야 시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어요. 시부모님도 인상이 선하고 인자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꼭 안아주셨어요. 얘야, 정말 반갑다. 나도 너를 하루빨리 보고 싶어서 안달을 했는데 이제야 보는구나. 시아버지는 제 아버지와 같이 나란히 앉아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 시아버지는 남편이 했던 것과는 약간 다른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주로 수출하는 작물이 뭐냐고 묻자 시아버지는 말을 더듬으면서 남편을 쳐다보았고 남편이 나서서 밀과 콩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다른 작물을 수출할 때도 있고요 라고 대답을 했고 수출 지역이 어디냐고 묻자 시아버지는 아프리카라고 했어요. 제가 이상해서 저 아버님 혹시 아시아 아닌가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그러자 시아버지는 아 그래 맞아 내가 깜빡했네. 나이가 되면 정신이 없어 라고 했어요.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자기 회사 상품을 수출하는 지역을 헷갈린다는 건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식 겸 상견례는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기사에게 사돈 어른들을 숙소로 잡아둔 호텔로 모셔다 드리라고 했어요. 결혼 후에 저희들은 분가를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남편은 신혼집은 자기가 마련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해놓고는 결혼하고 나자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돈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지금 회사가 세무조사를 하는 시기라서 돈을 보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쩌지?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집은 당연히 남편이 구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다른 수가 없었죠. 저희들은 당분간 친정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남편은 본격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업 구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어 달이 지나자 남편은 아버지에게 새로 시작할 사업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의 말을 몇 마디 들어보지도 않고 됐어 조수방이 알아서 잘하겠지. 우선 이걸로 사업 착수금 보태 라고 하면서 1억짜리 수표를 주셨어요. 그때 저는 남편의 표정을 봤는데 무척이나 놀란 얼굴이었어요. 마치 1억이란 거금을 평생 처음 본 사람 같았어요. 게다가 수표를 지갑에 넣는 남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에게 다짐을 받듯이 말했습니다. 이 돈 공짜로 주는 거 아니야. 자네한테 투자를 하는 거야. 반드시 성공해서 몇 배로 갚아야 하네. 네, 장인어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편은 대답 많은 자신만만하게 했어요.
남편은 사업은 시작했다고 하면서 늘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회의를 하거나 지방 출장을 가야 해서 집에 못 들어온다고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건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집에 생활비를 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생활비를 주기는커녕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제게서 돈을 가져가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작게는 몇백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사업을 시작한 초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미국에 있다는 돈은 왜 쓰지 않고 제게서 돈을 가지고 가는지 알 수가 없었죠. 제가 물어봐도 남편은 자금이 묶여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하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6개월이 지나자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한다는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거야? 아무리 초기라도 돈이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질 않으니 이상하잖아. 우리 곧 애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는 장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 나도 당신이 걱정하는 거 잘 알아. 하지만 사업은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단지 미국에서 들어오기라 한 돈이 사정상 묶여서 그래. 2달 뒤에는 자금이 풀릴 거고 공장도 다음 달부터는 가동을 시작할 거야. 그러면 당신한테서 가져간 돈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고 생활비도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알았어. 2달만 내가 참을게. 남편이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마누라가 옆에서 바가지나 긁어서는 안 될 일도 안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입을 다물었죠. 그러다 민경이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민경이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약국 앞에 나타나서 호텔 레스토랑으로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민경이는 한강이 보이는 최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아. 내가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 민경이는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예전의 가난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부족한 것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마음껏 즐기면서 살겠다고 말했고 가끔씩 저와 같이 다니면서 좋은 음식도 먹었고 좋은 곳으로 나들이도 다녔습니다. 남편은 며칠 뒤에 곧 가동을 시작할 공장을 제게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일요일이 되자 저는 남편과 같이 경기도에 있는 공장으로 갔습니다. 공장에는 남편의 동업자인 공장 책임자가 나와 있었어요. 공장 책임자는 오늘은 일요일이라 아무도 출근하지 않아서 공장 문을 닫아놨어요. 밖에서 한번 둘러보시죠 라고 하면서 공장 바깥만 보여주었어요. 공장은 제법 규모가 컸어요. 실제로 공장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되었죠. 공장 책임자는 저의 불길한 마음을 읽었는지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모님,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대박이 나서 떼돈만 벌면 어디에 돈을 쓸지나 고민하세요. 그런데 친정에 들렀던 저는 아버지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편에게 2억을 추가로 투자했다는 겁니다. 아마 남편은 아버지에게도 공장을 보여주고 공장 가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런 말을 저한테는 전혀 하지 않아서 살짝 불안했지만 그래도 저는 2달 뒤에는 해결된다는 남편의 돈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렸는데 약속한 2달이 지나도 남편이 여전히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직접 미국에 다녀야겠다고 하면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미국으로 출장을 간 다음에 전 의외의 장소에서 시부모님을 보게 되었어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조문을 가게 되었습니다. 문상을 마치고 나오자 친구는 제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저는 그냥 나오긴 못해서 육개장만 빨리 먹고 나오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제 눈에 시부모님이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전 깜짝 놀라서 시부모님에게 다가갔어요. 어머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미국에서는 언제 들어오셨어요? 그러자 저를 쳐다본 시아버지는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아니 저를 아세요? 라고 물었고 오히려 제가 황당해졌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아마 비슷한 사람을 착각했나 보군요. 분명히 시부모님이 맞는데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전 너무 이상했지만 더 이상 우길 수도 없어서 그냥 물러났습니다. 친구는 장례식장 밖까지 나와서 저를 배웅해 주었어요. 수정아 고마워. 그래도 너밖에 없다. 요새는 시국이 어수선해서 모두 온라인으로 조의금만 보내는데 넌 직접 와주니 말이야. 이래서 조문객 알바를 쓰기 잘했어.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많아야 허전하지 않는 법이야. 전 조문객 알바라는 말에 멈춰서서 친구를 쳐다봤습니다.
친구는 외동딸이라 형제가 없고 친구나 친지들이 많지가 않아서 조문객 알바를 썼다고 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 친구에게서 대행 알바를 하는 업체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며칠 후에 그 대행업체를 찾아가서 결혼식 날 혼주 대역을 찾는다는 말을 하고 혹시 부모 대역을 할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직원은 대역들의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었어요. 전 시부모님의 사진을 쉽게 발견했고 그들에게 대역을 맡기겠다고 했어요. 직원도 이분들이 인상이 좋아서 부모 대역으로 자주 나가세요. 실제로 부부지간이시고요 라고 했어요. 저는 직원에게 그분들에게 사전에 말해둘 게 있으니 미리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저를 다시 보고 놀라고 크게 당황했어요. 저는 결혼식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면서 솔직하게 말하고 다그치자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고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 역할을 했던 아줌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부부가 와서 부모 대역을 부탁한다면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재미교포 행세를 해달라고 했어요. 우린 그 두 사람이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랑은 그대로인데 아내가 그쪽이어서 저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민경이와 남편이 대역을 의뢰했던 것 같았죠. 시아버지 대역을 했던 아저씨도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자기들 형편이 어려우니 대역 일당을 조금만 깎아달라고 하더라고. 참,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어. 안 된다고 했지만 하도 사정을 하길래 깎아줬어. 전 남편이 왜 결혼식과 상견례를 같이 하자고 했는지 짐작이 되었어요. 대행 알바비를 줄이기 위해서였어요. 전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남편이 하는 불안감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애써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미국에 계신 시부모님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석을 못하게 되자 대역을 구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정말 사정이 있다면 결혼식을 미루면 그만이었는데 왜 대역을 구해서 결혼식을 치른 것일까? 생각을 할수록 풀리지 않는 의문만 생겼어요. 그래, 일주일만 있으면 남편이 귀국하니까 그때 모든 걸 확실하게 물어보고 정리하자. 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민경이와 남편을 마트에서 봤다고 하는 겁니다. 수정아, 내가 이틀 전에 네 남편이랑 민경이를 봤는데 마트에서 같이 장을 보더라. 친구는 제 남편을 이틀 전에 봤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 남편은 열흘 전에 미국으로 갔는데 말이에요. 전 남편은 미국에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말하려다가 친구의 말을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민경이랑 남편은 사촌지간이니까 마트에서 장을 볼 수도 있지 라고 했어요. 그러자 친구는 아무리 그래도 둘이 너무 다정한 것 같더라. 팔짱을 끼고 카트 밀고 다니는 폼이 영락없이 부부 같았어. 그런데 둘이 내가 사는 동네에 있는 빌라에 들어가더라? 아마 민경이가 거기 사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민경이는 분명히 한강변 최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애를 쓰면서 부정해 봐도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경이 역시 남편과 공모를 한 게 분명했죠.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은 제게 미국에 출장을 간다고 속이고 민경이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전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분한 마음이 들어서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어요. 저의 표정 변화를 친구가 걱정스럽게 쳐다보았기에 저는 겨우 마음을 다스리고 친구에게 같은 동네에 사니까 혹시라도 남편과 민경이가 같이 있는 걸 보게 되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만약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했던 말까지 거짓말이었다면 저는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같이 일하는 약사에게 약국을 맡겨놓고 경기도에 있는 남편의 공장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전 그곳에서 남편의 실체를 똑똑하게 알게 되었어요. 저를 본 공장장은 급히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지만 저는 그를 붙잡고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러자 공장장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휴, 이렇게 된 마당에 더 숨길 수도 없네. 당신 남편이란 놈은 작년에 이 공장에서 몇 달 일한 적이 있어요. 직원이 필요하진 않았는데 당장 아기 분유값이 필요하다고 하도 사정을 해서 일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출근을 안 하고 사라져 버리더라고. 참,
그러다가 얼마 전에 멋지게 차려입고 나타나서는 자기가 이 공장 사장인 것처럼 연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돈을 100만 원이나 주는 바람에 그만 미안해요. 그러니 나한테 따지지 말고 당신 남편한테 따져요. 정말 남편이란 놈은 양파 같은 인간이었어요. 까도 까도 비밀이 끝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공장장은 남편이 아기 분유값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남편에게 애가 딸려 있다는 말인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그것은 며칠 뒤에 해결되었습니다. 남편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집에 온 겁니다. 저는 남편의 웃는 얼굴에 따기를 날려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미국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모든 걸 정리하고 왔으니 며칠 내로 돈이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저는 역겨운 그놈의 얼굴을 한시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놈이 지금까지 가져간 아버지와 제 돈을 받아내려면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전 남편 놈 몰래 휴대폰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민경이가 보낸 문자였어요. 자기 잘 들어갔어? 수정이 년한테 그동안 우리가 같이 있었다는 거 들키지 않도록 연기 잘해야 돼. 염려하지 마. 그년한테는 내가 돈 문제 해결하러 미국에 출장 간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믿을 거야. 그런데 정말 돈 문제는 어떡하지? 내가 차 사고 빌라 구하고 우리 가게 차리고 남은 게 없잖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 장사가 제법 되니까 조금씩 갚아 나가다 트집을 잡아서 이혼해버리면 돼. 나도 사랑하는 자기랑 같이 살고 싶다고. 나도 그래 자기야. 사랑해. 하여튼 그년하고 같이 있어도 내 생각만 해야 돼. 사랑해. 전 맥이 탁 풀려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들이 미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게도 민경이와 남편은 동거를 하는 사이였어요. 아마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부터 민경이의 동거남이었을 겁니다. 둘은 사촌지간도 아니었고 지금까지 제게 했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저희 친정에서 받아간 돈으로 민경이와 동거를 하는 빌라를 구했고 민경이에게 고급차를 사주었고 가게도 열었던 겁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었지만 두 년놈들은 제가 준 돈으로 동거를 하고 생활비를 충당해왔던 거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었어요. 남편이란 놈은 그렇다 쳐도 민경이가 어떻게 저한테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지 저는 분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민경이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는 거지 같은 년을 친구로 생각해서 늘 보살펴 주었는데 그녀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겁니다. 저는 치가 떨릴 정도로 분해서 당장 이것들을 찾아가서 요절을 해버리고 싶었어요. 때마침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방금 전에 두 년놈이 빌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는 겁니다. 친구는 빌라 근처에서 민경이와 마주쳐서 인사까지 했다고 해요. 다행히 남편은 먼저 빌라로 들어가서 친구를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저는 친구와 같이 민경이의 빌라로 갔습니다. 친구가 초인종을 누르자 민경이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머 주희야, 방금 요 앞에서 봤는데 무슨 일이야? 그게 말이야. 친구의 뒤에 있던 제가 앞으로 나서자 민경이는 사색이 되어서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전 몸으로 문을 막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경이는 벌벌 떨면서 수정아,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하면서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그때 자기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안방에서 나온 남편도 저를 보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분노를 모아서 남편 놈의 뺨을 세게 여러 차례 갈겨버렸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 나를 속이고 내 친구랑 동거를 해? 세상에 본처 돈으로 동거하는 년 먹여 살리는 건 세상에서 너밖에 없을 거야, 이 개쓰레기 같은 놈아.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전 민경이에게도 나는 너 같은 년을 친구로 생각해서 정말 진심으로 잘해주었는데 넌 나를 그냥 호구로 보고 동거남이랑 짜고 돈을 뜯어내? 너도 정말 인간 말종 쓰레기야. 저는 한참 동안 악을 쓰면서 민경이에게 욕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자 민경이는 왜 저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지 천천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널 이용하려고 했던 건 맞아. 그런데 나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졸업 후 1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사실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생명보험금을 받아서 미국으로 갔다는 건 거짓말이었죠.
그때 형편으로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민경이는 편의점 알바 같은 일을 하면서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 엄마도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자 살던 집에 전세 보증금을 빼서 병원비로 충당하고 고시원에 방을 얻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경이는 그 고시원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2살이 더 많은 남편은 엄마와 재혼한 새아버지가 실직한 뒤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서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자상하고 이해심이 많던 사람이었는데 실직 후 재취업이 되지 않아서 가장이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자 술만 찾으면서 의처증 증세까지 보이면서 폭력적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가서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엄마를 노려보면서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인연이 왜 이제서야 기어들어와? 바른대로 말해. 오늘은 또 어떤 놈이랑 붙어먹다가 들어온 거야? 여보, 내가 당신 말고 남자가 어디 있어. 제발 그만 좀 해. 인연이 어디서 소리를 질러? 어서 말해. 어떤 놈이야? 남편의 아버지는 막무가내로 엄마를 의심하면서 몰아붙였고 말다툼은 심한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매를 맞은 엄마를 지키려고 남편이 아버지를 말렸지만 아버지는 남편에게도 주먹을 휘둘렀고 이런 생활이 매일같이 이어지자 결국 남편은 술에 취한 새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PC방에서 알바를 하면서 아무 희망도 없이 고시원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신세였다고 해요. 그렇게 비슷한 처지였던 둘은 금세 친해져 눈이 맞게 되었고 고시원에서 나와서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둘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매일같이 생활비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어요. 게다가 민경이가 아들을 낳은 뒤로 둘은 더욱 심한 생활고를 겪게 되었던 거죠. 다행히 몸이 괜찮아진 민경이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같이 살면서 아들을 봐주자 민경이도 다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단지 알바를 하던 민경이는 우연히 제가 운영하는 약국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약사가 된 저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의 집이 돈이 많다는 걸 기억에 떠올렸고 민경이는 고민하다가 남편과 같이 저를 속여서 지독한 가난에서 탈출하려는 어이없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고 해요. 민경이와 동거남은 몇 달 동안이나 치밀하게 부자로 행세를 할 준비를 했어요. 먼저 가능한 대출을 모두 받아내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브랜드의 옷과 신발 그리고 명품 가방까지 사서 치장을 하고 동창회에 나타나서 목표로 찍은 제게 접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제 돈으로 빌라와 차를 샀고 그동안 돈이 없어서 꿈만 꾸던 여유로운 생활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경이의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애는 어디 있냐고 묻자 민경이는 엄마가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민경이는 엄마에게 작은 원룸을 하나 따로 마련해 주었다고 했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말입니다. 미안해. 그런데 난 네가 정말이지 부러웠어. 원하는 걸 모두 가진 네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넌 이해 못할 거야. 민경이의 눈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잘못을 모두 덮을 수는 없는 법이었죠. 100번을 양보해서 가난 때문에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건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네 동거남을 내 남편으로 소개할 수 있어? 짐승들도 이런 더러운 짓은 안 한단 말이야. 그 방법밖에 없었어. 나라고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사는 꼴을 보고 싶었겠어? 그래서 넌 절대 알 수가 없어. 가난한 게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서럽고 고통스러운지 넌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잘했다는 거야? 네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은 처참하게 망가지고 박살나도 좋다는 거야? 친구 인생을 망치고 너만 잘되면 그 말이란 말이야. 이 미친년아. 돈은 둘째치고 난 너 때문에 가정이 깨졌단 말이야. 저는 제가 당한 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 민경이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서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민경이와 남편이 저지른 짓은 분명한 범죄였죠. 아무리 제가 용서를 하고 싶어도 법이 용서하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했어요. 저는 남편과 미련 없이 이혼을 했고 아버지는 전 남편을 사기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구속이 되어서 조사를 받고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전부 압류되었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제가 위자료 대신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민경이와 전 남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어요. 저는 민경이가 가지고 있던 차와 명품 가방과 옷가지들을 모두 받아서 챙겼지만 저희 집에서 가져간 돈으로 산 빌라에는 민경이와 엄마 그리고 아들이 전세로 살게 해주었습니다. 민경이의 가게도 제가 위자료 대신 받게 되었어요. 전 가게를 처분하려다가 가게에 가보고 마음이 바꿨습니다. 작은 샌드위치 가게였지만 손님들이 많아서 장사가 제법 잘 되었어요. 샌드위치는 민경이가 직접 만들었는데 제가 먹어봐도 뭐랄까 다른 샌드위치와는 다른 독특한 맛이 들어있었어요. 민경이만의 비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민경이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 가게 처분하지 않고 네가 계속 장사를 하게 해줄 테니까 매달 나한테 위자료 갚아. 제 말을 들은 민경이도 알았다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 남편은 민경이와 함께 장사를 시작하면서 매달 제게 돈을 갚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위의 형편에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까지는 매달 계속해서 위자료를 받아낼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